네, 지금 저희는 산정 데이터 서비스의 한석희 팀장님을 모시고 오톡쇼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파워 플랫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저희가 파워 오토메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파워 오토메이트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기존에 전신이 또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파워 오토메이트는 사실은 원래 명칭이 마이크로소프트 플로어였고요. 플로어였고요. 플로어라고 하면 이제 워크플로우를 사실은 만드는 도구예요. 네네네. 네,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워크플로우를 제작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플로어 전에. 플로어보다도 전에요. 네, 플로어 전에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이 대부분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동작하냐면 최초의 통합 제품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제품 중에서 중요하거나 자주 쓰이는 부분이 하나씩 분리되면서 새로운 제품으로 나오게 돼요. 좀 더 특화한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가져가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플로우 지금은 파워 오토메이트죠. 이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이 제품은 원래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이제 쉐어포인트 워크플로우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네. 쉐어포인트 워크플로우. 예, 그런데 이 쉐어포인트 워크플로우가 뭐냐 하면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명칭처럼 이 워크플로우 만드는 도구는요. 쉐어포인트라는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안에서만 동작하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뭔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도구들하고 연결을 시키거나 이런 게 안 됐습니다. 기존에는. 그래서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독 제품이 아니었고 네. 쉐어포인트를 다루시는 분들만 살짝 다뤘던 그런 제품이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역사하고 사실 관련이 약간 있는데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이폰이 등장한 그 시기 즈음에서는 네네. 굉장히 사정이 안 좋죠. 2000대 초반이었죠 아마. 네. 그쵸. 아이폰이 2006년인가 7년에 나왔으니까 그 당시. 네. 그리고 2010년도 이때 아이폰이 굉장히 잘 유행할 때. 네. 그리고 구글이 안드로이드 폰을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 인수하고 실패하고 이런 모바일 쪽에서 굉장히 흑역사가 있어요. 아픈 기억이 있죠. 네. 네. 그 과정에서 보면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되게 싫어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기술자들이 되도록이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안 쓰려고 하는 그 이유는 딱 한 개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쓰면요. 다른 제품을 쓸 수가 없어요. 호환이 안 되는 건가요? 네. 호환이 안 돼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뭘 하나를 도입하면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또 MS 제품을 도입해야 되고 또 MS 제품을 도입해야 되고 네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서드파티라든가 아니면 제가 기존에 있던 레거시 시스템하고 뭔가 연결을 하려면 그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 제품이 아니고 공시전이 안 되고 이런 식의 이슈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쓰긴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지원 안 되는 기능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쓰긴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제 화를 내면서 쓰는 거죠.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예.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기존에는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독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회사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쓰는 사람이야 좀 화가 나겠지만. 근데 이제 아이폰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그 IT 쪽의 어떤 환경이 이제 모바일로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대혁명이 일어났죠 그때.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바일 대응이 너무 늦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기를 거쳤고요. 네. 근데 이제 새로운 수장이 바뀌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분위기가 살짝 좀 바뀌어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맡은 제품들이 지금은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위에서만 돌아가지가 않아요. 뭐 개발도 마찬가지지만 개발도 저희도 원래 단넷이라는 도구를 쓰는데 기존의 단넷 프레임워크는 그러니까 단넷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 그 개발 환경 자체는 결과물이야 상관없지만 그 개발 환경이라든가 운영하는 서버는 무조건 윈도우로 써야 돼요. 써야 됐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단넷 코어라는 걸 만들게 되면 이 단넷 코어 자체는 리눅스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윈도우 환경에서 개발하지 않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네, 원하시는 걸 선택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 더군다나 개발 도구도 요즘에 가장 핫한 개발 도구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활용하시게 되면 그 코드는 개발 도구도 이제 리눅스나 맥 같은 데서 하실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현재 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파워 오토메이트의 전신인 쉐어포인트 워크플로우는 쉐어포인트에서밖에 동작을 하지 않았고요. 외부 시스템 간의 연동이 되게 어려웠어요. 항상 그렇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어렵고. 어렵다는 얘기는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썼어요. 일단 쉐어포인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걸 쓰려면 쉐어포인트 내에서만 동작하기 때문에 외부 시스템 연동가 어렵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쓰죠. 왜냐하면 얘가 워크플로우라는 어떤 프로세서를 쉽게 만드는 도구인데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다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예. 그러면 그냥 개발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 이게 뭐 이득이 없잖아요. 도구는 되게 좋은데 그냥 생짜로 개발하는 것과 이 도구를 쓰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경우에 도구를 쓰는 게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라이센스도 사야죠. 도구를 위한 개발을 또 해야 되니까. 네, 도구를 위한 개발 또 해야 되죠. 뭐 이런 식이어서 확산이 많이 안 됐고요.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플로우라는 그러니까 파워 오토메이트 전신이죠. 이 워크플로우를 대체하는 이 솔루션이 클라우드로 넘어오면서 쉐어포인트 서버에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온프로미스에 있는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저희가 비용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플로우는 전제 조건이 어떠한 시스템과도 연결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개발이 됐어요. 나왔어요. 제품이. 기존과는 완전 컨셉이 다르네요. 예, 컨셉이 달라요. 기존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는 동작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거를 연동하기 위한 컨넥터라고 보통 불리는 연결하는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답터나 컨넥터 같은 외부의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아닌 다른 거랑 연결하려면 그런 것조차도 다 개발했어야 되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플로우는 내부를 열어보면 연결하는 커넥터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도 자기네 제품도 외부 제품하고 똑같은 그 레벨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마이크로소프트 플로우를 이용해서 메일을 보내야 된다고 하면 옛날 같으면 자기네 제품은 클릭 몇 번이면 그냥 나가고 외부 제품은 막 개발을 열심히 하고 뭘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식의 난이도였는데 지금은 플로우를 통해서 메일을 보낼 때 제가 지메일로 보내던 혹은 지메일을 써서 보내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를 써서 보내던 내부의 온프로미스 시스템을 써서 보내던 별 차이가 없어요. 다 비슷한 레벨의 커넥터를 갖고 있기 때문인가요? 물론 인증 같은 경우는 같은 제품이니까 쉽게 통과시키지만 사용 방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로직 설계라든가 연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난이도가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다른 서드 파티 혹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모르는 제품을 연동시키는 것조차도 난이도가 대단히 높지 않게 손쉽게 연동해가지고 제공도 되고 그 구글 연동하는 커넥터들은요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스스로 만들어서 줘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커넥터 수백 가지 커넥터가 있습니다. 뭐 샘 연동이라든가 오라클, MySQL 뭐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자 연결을 이거 쓰시면 쉬워요라고 그냥 줘버려요. 어느 환경에서나 누구나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하니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쓰지 않더라도 혹은 제가 리눅스 개발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전혀 달아본 적이 없어도 이 플로우를 활용하시게 되면 이 파워 오토메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손쉽게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파워 플랫폼 전반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파워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일단 결과물을 다양한 시스템, 뭐 안드로이드든 iOS든 윈도우든 리눅스 상관없이 쓸 수 있고요. 개발하는 방식도 그래서 개발 도구를 대부분 브라우저에서 제공이 됩니다. 웹브라우저에서. 그러면 개발을 굳이 윈도우에서 하실 필요가 없죠. 어디서나 그냥 브라우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네요. 어디서나 어떤 시스템이든 브라우저만 있으면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그리고 외부 시스템 연동도 말씀드렸지만 컨텐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임의로 만들어서 막 주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서 외부 시스템 연동하는 것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제공이 돼요. 상당한 경우에는 그 제공된 커넥터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커넥터를 만드는 방법도 제공이 물론 되고요. 근데 개발을 주로 하지 않고 사실 있는 거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파워 오토메이트의 탄생 비와 그 조상님들 한번 알아봤고 자, 그럼 뭐 앞서도 간략히 잠깐씩 언급은 됐지만 파워 오토메이트는 무엇을 하는 도구인지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파워 오토메이트 전신이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도구였어요. 근데 이제 워크플로우는 사실 개념적으로 그냥 말만 들으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화면이 없거든요, 걔는. 그러니까 결과물이 그러니까 결과물 자체를 눈으로 보고 뭘 하는 건 아니에요. 파워 오토메이트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워크플로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이유가 제가 파워 오토메이트를 이용해서 어떤 걸 만들었었냐면 간단하게 저 혼자 쓰려고 만든 겁니다. 네네. 어떤 걸 만드냐면 제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외부 그 고객사가 글로벌 업체예요. 네. 한국 회사긴 하지만 글로벌에 그 더 판매가 많이 되는 이런 업체다 보니까 외국인하고 협업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협업을 할 때 사실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저는 네네.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네. 뭔가 구두로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건 서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 네, 구두로 네. 대화하지는 않고 채팅이나 네, 네, 네. 혹은 메일을 통해서 주로 대화를 하거든요. 네. 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 정도만 해도 충분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메일로 저한테 뭐 영어로 된 메일을 계속 보내요. 그 메일을 보면 한국어로 된 메일은요, 메일이 많이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씩 네. 쓱 훑어보면 되거든요. 네네네. 훑어보면서 이건 빨리 답변해야 되겠다. 금방 캐치가 되죠. 예, 이거는 네. 나한테 중요하지 않네? 캐치가 되는데 영어로 된 메일들은 영어를 잘 못하면 제가 그거를 꼼꼼히 읽어봐야 돼요. 그쵸. 해석해서. 중요도 파악부터. 네, 중요도 파악부터. 그래서 보통 이제 원어민하고 그 원어민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제일 드러나는 게 말이 아니라 독해 능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책을 읽는 속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그쵸. 네. 그런 것처럼 제가 영어를 대단히 잘하는 게 아닌 이상 그거를 독해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번역기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본문을 카피해가지고 번역기 붙여놓고 한국어로 된 거 보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너무 귀찮은 거죠. 그마저도 네. 예, 메일이 너무 많이 오잖아요. 네네. 그걸 하나씩 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씩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도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그래서 제가 뭘 개발했냐면 파워 오토메이트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메일이 오면 네. 번역기가 네. 번역을 해가지고 저한테 다시 메일을 주는 거예요. 한글로 된 번역된 네, 메일을. 번역된 메일을 번역기를 통해서. 네네네. 그럼 저는 영어로 된 메일이 오면 영어로 된 메일을 보지 않고요. 네네. 번역된 메일을 봐요. 그럼 번역된 메일을 보면 한국어로 돼 있으니까 빨리빨리 그 인지할 수 캐치가 있잖아요. 되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이거 중요한 메일이야. 그러면 이제 번역기를 100%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다시 영어로 된 본문을 보면서 꼼꼼히 보고 꼼꼼히 답변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자, 이 프로세스를 사실 생각해 보면 파워 오토메이트가 가지고 있는 화면은 없어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화면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프로그램 화면이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가 내부에서 처리해서 다시 데이터를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파워 오토메이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할은 이런 거예요. 데이터를 입력하면 내부에서 뭔가 여러 가지 처리들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다시 돌려주는. 음지에서 일하는군요. 네. 얘는 그래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거라 네. 사용자 화면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파워 오토메이트 구현할 때는 도구 자체는 되게 쉽습니다. 네. 그 구현해야 될 대상을 정할 때 딱 한 개예요. 들어가는 값이 있고 네. 나오는 값이 뭔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값이 입력 값이 뭐고 출력 값이 뭔지만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막 이제 지지고 볶고 하는 거죠. 근데 번역기를 쓸 때 이슈가 제가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번역기를 썼어요. 빙. 네, 예, 빙 번역기. 네네. 네. 그 번역기가 사실 품질이 좀 안 좋아요. 이름이 빙이죠. 그래서 어쨌든 네. 네, 네. 어쨌든 영어는 잘 모르겠고요. 네네네. 한국어 번역은 굉장히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네네네. 뭐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긴 해도 그래서 다른 번역기와 비교해 보면 품질이 조금 떨어지고요. 네. 그래서 그거 번역기 쓰다가 이 번역기 너무 품질 떨어진다. 왜 구글 번역기처럼 안 될까? 네. 해서 제가 이제 구글 번역기 사용법을 좀 알아봤는데 네네.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API도 제공을 해주는 걸로.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구글한테 요청을 하면요, 구글이 한 서너 가지 키값 같은 걸 줘요. 네. 그래서 그것만 입력하면 끝이에요. 주소하고 그 다음에 걔네가 그쪽 구글에서 준 키값 한 3개 정도 네. 입력하면 번역기가 똑같이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썼어요. 근데 이제 구글은 처음 했을 땐 잘 몰랐는데 네. 번역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간이 API를 줄 때는 1년입니다. 1년. 1년밖에 안 줘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잘 쓰다가 네네네. 1년 뒤에 돈을 내라고 해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국내에 있는 파파고나 카카오 쪽 번역기도 네.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네. 번역 품질을 비교해봤더니 구글하고 카카오 그 네이버 쪽 번역기죠. 네. 네이버 파파고는 어느 부분에서는 네이버가 훨씬 더 품질 좋아요. 구글에 비해서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문장을 번역하는 거는 비슷하고요. 네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한국어, 네네. 한국어에만 있는 번역하기 어려운. 예, 대표적인 용어가 이제 결제. 저희가 이제 네네네. 결제판 들고 가서 결제 받잖아요. 네네네. 구글은 결제로 번역하면요.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 페이먼트가 나와요. 네네네. 돈 내는 거. 네네. 저희는 결제를 이제 승인 받는 걸로 쓰잖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는 팝하고 돌려보니까 이게 정확히 결제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한국의 정말 독특한 특징을 이거 번역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네이버는 알아보니까 공짜로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기간 제한 없이. 네네. 그래서 제가 팝하고 번역기로 바꿨습니다. 네. 바꾸는 방법도 아까 구글 번역기가 똑같아요. 쉬운가 보네, 그것도. 네, 역시. 그것도 그냥 신청하면 걔네가 네이버 팝하고에서 한 서너 개의 값을 주거든요. 네. 그 값을 파워 오토메이트 쪽에 입력만 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보통 이 API라고 불리는 것들이 대부분 표준화돼 있어요. 방법이. 네. 그러니까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API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 업계 표준이 있고 그 표준에 맞춰서 API 제공하다 보니 제가 API를 하나라도 다룰 줄 알면 다른 API도 손쉽게 다룰 수 있는 거예요. 표준화돼 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한 개만 공부하면 되는 거죠. 물론 처음 공부는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어렵다는 게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고 개발을 뭐 되게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하나만 다루는 요령만 익히시면 네. 이론적인 지식은 모르셔도 되고요. 요령만 익히시면 다른 API도 굉장히 손쉽게 쓸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플로우를 만들 때 적용하기가 되게 쉬운 거죠. 그럼 예로 들어주신 그것이 하나의 워크플로우였던 거잖아요. 네, 하나의 워크플로우. 영어로 된 메일이 오면은 그거를 번역기에 가서 번역을 해서 결과물을 다시 메일로 와라. 네, 맞습니다. 라는 짧은 과정이지만. 네. 그래서 이런 파워 오토메이틱 하는 역할은 이런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하는 업무가 만약 반복 업무가 있다면 네. 대부분의 경우에 다 뭐냐면 어디선가 값을 가져와서 값을 넣고 네. 결과물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똑같은 패턴으로 유지가 됩니다. 보통은. 네네네. 대표적인 게 주간 보고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매주 반복되죠. 네. 네. 쓰는 거는 데이터 입력하는 사람이 있지만 주간 보고서에 반복되는 일은 뭐냐면 쓰는 게 반복이 아니고요. 왜냐면 그 새로운 내용이니까. 네네. 그게 아니라 주간 보고서를 취합하는 사람이 네. 여러 명의 주간 보고서를 취합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그걸 정리해야 되는. 그렇죠. 정리해서 모은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야 되는 네. 이런 일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취합하는 과정도 파워 오토메이트 같은 걸 좀 자동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되게 사소하지만 중요한 업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사람이 되게 지루해지거든요. 네. 그런 일들을 굉장히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도구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까 파워 플랫폼의 어떤 지향하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누구나 개인이 현업자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셨었는데 근데 어쨌든 워크플로우로 정의하는 거는 실제 일을 하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 파워 플랫폼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현업 담당자가 네. 스스로 뭔가를 만들면 그것이 더 효율이다. 네. 그리고 그렇게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건 굉장히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잖아요. 네. 뭐 개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지루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개를 없애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더 창조적인 일.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거나 그런 일들을 더 신경을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반복되는 일을 좀 줄이기 위한 수많은 노력 중에 하나가 이 파워 오토메이트 도입해서 워크플로우를 스스로 정리해가지고 스스로 뭔가 구현을 해보는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할 일은 기계가,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네, 반복적인 일은 기계가 최대한 해주는 게 네. 더 효율적이죠.